노유진의 정치 카페. 안녕하세요, 수인신 여러분. 정치 카페 2차 전국 투어 주말 대장정 두 번째 현장, 여기는 수원시 영통 홈플러스 광장입니다. 평균 연령이 32세.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죠. 청년 도시 수원답게 오늘도 공개 방송 찾아주신 분들 보니까 아유 뭐 젊음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제 저 고향 갔었거든요. 거기랑 물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향을 딱 갔더니 다 저 유시민 작가한테 가서 사진 찍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다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똥개도 50, 그 지역구였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거 똥개도 집 앞에서 50점 따고 들어가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던 현장이고요. 오늘 오늘 이곳에 이제 모여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와도 될 것 같더라고요. 화이팅! 긴장하십시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중권이고요. 먼저 유시민 작가님께 먼저 말씀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블랙박스 선거라 그러잖아요. 예. 지금 한나라당에서 막 그 무릎 꿇고 뭐 읍소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새누리당. 참 새누리당이죠. 예. 과거에 살아. 근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 사람들 진짜 뭐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니면 엄살이에요? 어제도 우리 떡파시는 대표 있죠? 무대 대표. 1번 당. 그분이 강원도에 가셔가지고 또 뭐 잘못했습니다. 뭐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대구에서는 뭐 머리카락도 밀고 무릎 꿇고 길바닥에서 절도 하고 이러는데 가만히 속내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엄살. 180개 하고 싶은데 180개 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엄살을 떨어서 이제 표를 좀 더 모아보겠다. 이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진짜로 좀 불안해요. 180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3일 전까지도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들 신문에 언론에 방송에 많이 나왔죠. 그게 다 집전화로 한 거거든요. 집전화로요.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 40% 이상이 집전화가 없고요. 대도시로 오면은 절반 이상이 아예 집전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선전화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핸드폰은 국번이 지역별로 없기 때문에 그 동네 선거구에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안심번호.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정당의 진짜 전화번호 말고 진짜 전화번호에 대응하는 번호 하나씩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거든요. 정당은 그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거 가지고 조금 섞었대요. 한 30% 섞어가지고 해봤더니 웬걸 유선전화 조사로는 자기들이 압승하는 지역이 혼전이고 박빙 경합지역이라고 알고 있었던 지역들이 야당에게 지는 쪽으로 여러 군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블랙박스 선거라는 거는 지금 여론조사 지금까지 나온 거는 흐름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어떠냐 하면 초반에 선거구도가 일여다야가 되면서 새누리당의 압승 분위기, 그리고 집전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이나 뭐 이런 고민을 덜 할 때여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게 새누리당이 이기는 조사였다가 선거 중반전으로 오면서 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되거나 또는 새누리당 후보가 좀 지는 곳은 또 더 많이 지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블랙박스 선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는 뭐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예상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뭐 여의도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좀 여론조사 돌려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얘기가 좀 흘러나오잖아요, 밖으로. 예, 새누리는 처음에는 진짜 180개 이상을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하고 있지만 당선될 사람이 한 너댓 명 되니까요.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잘하면 180개 될 수도 있지 않냐.
당으로만 180개는 어렵고, 그리고 예, 적어도 170개 이상은 기대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박원석 후보님은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지금 우리 유시민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처음 선거 시작될 때 새누리당이 180석은 물론이거니와 200석 가는 거 아니냐, 207석 예,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 여론의 흐름은 선거 이제 종반인데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여당이 유리한 선거고 일려 다야 구도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여당이 승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천 대표님 좀 돌아다녀 보셨죠? 지금 뭐 지원 유세 중이라 굉장히 바쁘신데 예. 좀 어떻습니까? 선거 분위기들? 그래도 돌아다닌 얘기 전에 예. 저는 여기 와서 새로운 감회가 있기 때문에 아 맞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년 전에 제가 여기서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기억하세요? 뒤에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겠지만 그때 제가 계속 견뎠으면 오늘의 박원석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730 재보궐선거 때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서 그럼 섭섭하잖아요. 다른 기동민 후보나 또는 그 전에 있었던 허동준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섭섭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서로 이쪽도 섭섭한 대목들이 있겠지만 저를 지지했던 분들이 모아보자라고 해서 결단을 하고 사퇴를 3시간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차를 타고 서울 당사로 올라가면서 2시간 정도 걸렸군요. 고민을 했는데 큰 결단을 내렸는데 동작에서 아쉽게 900표 남짓 차이로 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여기서 계속 견딜까 하다가 그때 바로 옆구리를 차고 들어온 게 박원석 의원입니다. 제가 그때 구호가 영통에 딱 맞는 후보 천호선이었는데 저는 사실 수원 출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원석 의원한테 밀려서 오늘 박원석 의원의 이 자리는 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더 큰 건 우리 박광원 후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좋은 분인데요. 그분은 진짜 저한테 뭐 현금이라도 좀 찔러줘야 될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오면서 이게 검색을 해봤어요. 박광원. 오늘 저기 이곳 주민 여러분 꼭 투표하기 전에 박광원이라는 이름을 쳐보십시오. 무엇이 나오는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큰 섭섭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맘 먹고 결단하고 물러섰는데 별로 눈에 보이지는 활동이 없었던 것이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국을 다녀봅니다. 이번 선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상하게 여야 간의 전선과 이슈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뭐 무상급식도 있었고 하물며 북풍이라도 들고 나왔는데 여당이 지금 그런 선거가 아니라 여야 간의 쟁점, 여야 간의 전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당은 자기네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표를 얻기 위해서 무릎 꿇고 야당은 새누리당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둘이서만 싸우고 있고 두 야당은 굉장히 좀 특이한 선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블랙박스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전선이 없기 때문에 민심이 어디로 갈지 민심 스스로도 모르고 어떤 분석을 해도 모르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복잡 미묘한 선거다. 여러분들도 선택의 기준이 헷갈린다. 더민주 찍으려는 사람들도 이게 옛날 민주당 그거 맞아?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잇고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국민의당은 야당인가? 혹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여당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모든 국민이 헷갈리고 있어요. 네, 정말 그렇게 헷갈리고 있다.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는 게 자기랑 제일 가까운 정당이 보증하는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 그걸 제일 기준으로 삼는데 이 보증을 해야 되는 은행 대리가 이게 무슨 우리은행인지 제일은행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고 있다. 그래서 표가 실제로 마지막에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사람들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정의당을 찍겠다는 사람만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게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 본 결과입니다. 예. 예,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당대당 연대도 실패하고 지금 상황이 그런데요. 심상정 후보 나갔더니 이분이 이제 유세 중에 말씀하시는 거에 더민주를 보고 우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당? 예, 친구당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우리한테 좀 섭섭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야권 연대가 되려면 당대당이 되어야 되는데 뭐 밑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너희들 다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여권 연대 얘기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만 좀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이런 전략일 겁니다. 더민주 선거 전략이
그냥 박원석 찍으면 사표된다. 지금 저 그러고 다니고 있죠. 제가 오늘 오전에 광교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광교에 우리 젊은 그 신혼부부들 또 젊은 시민들이 많이 사시는데 제가 유세 중에 어떤 젊은 30대 주부께서 나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그 4번 찍으면 1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4번 찍으면 4번이 됩니다. 4번 찍는다고 1번 되지 않고 아마 이제 더민주당의 막판 선거 전략이 여기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권에 정의당이 나와 있는 혹은 뭐 국민의당이 나와 있는 지역에서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로 표를 몰아달라. 이렇게 아마 그 호소를 하고 다니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아주 단순하게 줄이면 4번 찍으면 1번 된다. 이런 구호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4번 찍으면 4번이 되고 아까 유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대표 아니고 작가. 네, 유 작가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직 잠깐 정당 대표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 특히 유선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이 2% 3% 됩니다. 낮 시간에 그거 받는 분들 자영업자, 노년층 그리고 전업주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론조사의 수치는 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미가 있고 거의 현혹되실 필요가 없고요. 이곳 광교, 젊은 도시 광교와 영통의 바닥 민심은 그렇지 않다. 박원석을 찍으면 박원석이 당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약간 그 이제 다른 후보가 되게 훌륭한 후보가 있으면 저는 정의당 평당원인데요. 그래도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훌륭하면. 그죠? 근데 아까 박광훈 검색해보면 뭐 안 나온다 그랬는데요. 예, 우리 박원석 후보님, 박광훈 후보 아시죠? 좀 어때요? 저하고 상임위가 같이 하셨고요. 네. 그 많은 분들 아마 느끼실 텐데 굉장히 젠틀하고 점잖으시고 아주 호인이십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이렇게 상처 주는 말씀이나 이런 걸 안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뭐 저희가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유세 여기저기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면 저랑은 늘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 얘기는 달리 해석하면 예. 그분이 국회에 계셔도 특별히 해야 될 거는 없지 않아요? 그죠? 해대는 건 없죠. 예. 근데 그분이 국회에 안 계신다고 해서 특별히 또 아쉬울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런 걸 저한테 왜 물으세요? 아니 그건 제가 대답할게요. 그걸 왜 후보의 입으로 이거는 얘기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하다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니 네. 좀 말이 다 다르고 다른데 있어서 해로울 것은 없으나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는 이게 좀 표현이 낫지 않나? 그래서 저도 옛날에 2번 당 해봤잖아요. 우리 천 대표도 해봤고 해봤는데 사람이 되게 정치에 꼭 필요하다. 이 사람이 뭘 많이 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회복하고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되찾고 그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이 사람 정말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4년 아니 2년간 의정활동을 볼 때 정말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 제가 그냥 들어가지 이렇게 권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 국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 아닌가? 고맙습니다. 예. 이 사람은 없으면 되게 아쉽고 있으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거든. 지난번에 우리 필리버스터도 보셨겠지만.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말을 이어서 하면 제가 논쟁적인 말을 하나 던지면 이렇습니다. 하긴 제1야당 대표가 목표가 겨우 107석이라고 했는데 나 그런 야당 대표 처음 봤어. 그런데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방송 하고 오셨죠? 선거 예측하셨다고 들었는데 150석을 넘기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막아내느냐 마느냐. 180석을 막아내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80석이 넘어가면 박원석 의원이 했던 필리버스터 같은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완전히 무력화된 독재 국회가 되죠. 그런데 151석과 179석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양보다 질입니다. 사람이 좋은 건 좋은 정치인의 하나의 요소이지 사람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게 사람만 좋은 사람 100명, 150명 있어봤자 제대로 선명 야당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 제1야당에 이 MBC 라인이 있어요. MBC 라인 아시죠? 지금 또 제1야당도 아닌 정동영, 박영선, 그다음에 우리 박건 이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들이
특별히 세상에 기여한 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앞에 두 분은 뭐 좀 색깔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분은 정말 있으나 마나하고 사람만 좋지 좋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민생을 2년 동안 뭐 챙긴 게 있는가? 2년 동안 새누리당에 맞서서 강력하게 싸운 적이 있는가? 그 기억이 하나라도 있다면 계속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엔 과감히 다른 선택. 이쪽 주민들은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정보가 많아요. 다른 데는 그냥 제1야당이 잘 되니까 제1야당 몰아주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훨씬 더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왕 야당 지지세가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맘먹고 우리가 4번 바람을 일으킨다면 구멍가게 아저씨, 슈퍼 아줌마, 앞집 아저씨한테 요번에 이왕 야당이면 4번을 몰아주시다는 바람이 한번 이 동네에서 일면, 광교에서 영통에서 일면 분명히 4번이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유세 때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김종인 대표가 한 번도 아니고 관훈 토론회도 그랬고 요 얼마 전에 있었던 방송기자 토론회 나가서도 이번 총선의 목표가 107석인데 될지 모르겠다.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19대 국회 시작할 때 제1야당의 국회 의석이 몇 석이었는지 아십니까? 127석이었어요. 근데 127석을 가지고서 야당으로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대 총선의 목표가 107석이라는 거는 20대 국회 포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정당의 의석 하나 더 보태주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단지 제 선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권자의 한 사람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1야당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선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행자인 진 교수님 예, 허락 안 받고 끼어들어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아 예. 여기 제 선거구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저기 박원석 의원은 가끔 끼어드는데 예. 유시민 씨는 항상 끼어들잖아요. 상습범이라서 지금 대우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나와서 하는 날이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더민주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이 솔직히 4번하고 2번하고는 짝수길이라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저도 2번당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보기에 조금 하여튼 마음에 덜 차서 그런 거지. 그런데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잖아요. 김종인 대표가 요새 하는 걸 보면 정청래 의원은 왜 쫓아낸 거야? 이해찬 의원은 왜 잘랐지? 광주에 보니까 문재인 대표 뭐 불출마 선언하라고 일보 삼배하는 젊은 변호사 후보가 있던데 아니 강기정 의원 쳐내고 그 자리에 왜 더 약한 사람을 넣었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결정이 되게 많죠. 비례대표도 이상하게 했잖아요. 중앙위원들이 좀 바로잡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른은 선거 끝나면 집에 가셔야 돼요. 안 그래요? 아니 저는 4번당 평당원이라 2번당에 직접 몸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당이니까 이렇게 보면 이웃집 사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 집이 좀 되려면 그 할아버지가 집에 가셔야 돼. 근데 가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배지 놓고 집에 가시는 방법과 배지를 달고 집에 가시는 방법이 있는데 107석이 되면 배지를 달고 있겠대요. 107석도 안 되면 배지 반납하고 집에 가신다잖아요. 그게 책임지는 방식이래요. 그렇게 편하게 책임진다는 얘기는 난 처음 들어봐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더민주가 107석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타까워서 더 표를 줘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더민주가 수십 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정당이라면 그 할아버지는 잠시 구원투수 역할을 하시고 잘했건 못했건 집에 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야박하게 우리가 언론에서는 85석이다 이런 예측 나오고 있는데 106석만 드리자고요. 예? 106석만. 여기 빼고 여기서 박광원 후보가 되면 107석 되는 거야. 106석을 만들어주고 박원석을 대신 보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집에 가셔요. 괜찮죠? 예. 지금 방해 공작 들어왔나? 사이렌 소리가.
예, 저 다음 토크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아무래도 박원석 후보 돌아다니시면은 유권자들로부터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듣지 않아요. 예컨대 그거 잘했다. 그건 또 왜 그랬냐. 질타도 듣고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아무래도 2월 24일 날 했던 필리버스터 잘 봤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데 감사하죠.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2월 24일 날 필리버스터는 4년제 의정활동에 그리고 우리가 기획한 게 아니라 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니까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의정활동인데 제가 사실은 좋은 법도 많이 냈고 특히 국회에서 상속세법 이제 계약되는 거 가업상속공제라 그래가지고 500억까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상속해줄 때 세금 한 푼도 안 내도록 하는 이 법도 본회의 토론에서 부결시키고 그리고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하면서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도 있었고 특히 황교안 인사청문회 때 사실은 인사청문위원이 정의당에서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야당, 여당이 있었는데 근데 인사청문회도 굉장히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유독 필리버스터 얘기만 하셔서 박원석의 다른 의정활동도 검색하셔서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다른 영통의 유권자들께 홍보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일당 100.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의정평가라는데 최상위층이 다 우리 이제 비례의원들이고요. 당연히 그 중에 이제 박원석 의원도 끼어 있는데 필리버스터 얘기 좀 할게요. 저도 이제 제가 여쭤봤거든요. 제일 힘든 게 뭐였냐? 배고픈 거, 목마른 거, 오줌 마려운 거 어느 거였냐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셨죠? 발바닥 아픈 거였습니다. 배도 안 고팠고 목도 안 말랐고 뭐 오줌도 안 마려웠는데 물을 안 마셨으니까. 근데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때 신고 있던 운동화 오늘은 안 신고 나왔지만 저 메탄동에 있는 신발 가게에서 그 10,000원 주고 산 거 배드민턴장 갈 때 신는 거였는데 그거밖에 운동화가 없었어요 그날 의원회관에서. 그래서 그거 신고 올라가는데 너무 발바닥이 아파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방송에 나갔더니 우리 그 힙합 뮤지션이고 또 팟캐스트 진행자인 분이 저한테 신발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좋은 그래요? 신발을. 그래서 그것도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간혹 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가지고요. 이제 수원 영통이죠. 영통의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시면서 지역 그 공약을 또 갖고 준비하고 나오셨을 텐데 딱 3가지? 몇 가지로 할까요? 딱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뭐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을 고맙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하고 있는 공통된 현안 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광교의 그 경기도 신청사 20년째 지금 지체되고 있는 이전 문제라든지 또 광교의 지금 고등법원을 포함해서 법조타운 조속한 완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모든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고 제가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또 공들여서 준비한 공약이 영통에 그 수원 교육 지원청을 하나 더 만들겠다. 지금 수원에요. 인구가 120만이고 초중고 학생만 20만 명입니다. 근데 교육 지원청이 장안구에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초단체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교육 지원청이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20대 국회에 가면 근데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해요. 교육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교육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에는 교육지원청을 하나만 두게 돼 있는데 수원처럼 인구가 많고 학교 수가 많고 학생 수가 많은 곳은 하나 더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그걸 영통에 반드시 유치하겠다. 이 공약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건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 공약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안 중에서 신분 당선 우리 영통 주민들보다는 광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요금이 강남까지 2,950원이에요. 물론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30분이면 강남을 갑니다. 광교에서. 근데 이게 그 노선에 민자 사업자가 2개나 있어요. 그 두 민자 사업자의 수익을 각각 600원씩 보장해 주다 보니까 과도한 지금 요금을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과도하다고 인정했고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 이 문제도 20대 국회 가자마자 바로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제가 안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박원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인권이고요. 그 후보뿐 아니라 이제 부부인께서도 같이 인권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살아온 얘기를 좀 해주시죠. 커플 얘기라든지. 아니 근데 여기 수원 출신이에요? 예, 그 모르시는 분도 안 계실 텐데 다 아실 텐데 제가 수원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연모초등학교 졸업했고요. 수성중학교 나왔고 유신고등학교
대유신고등학교 부르는 유신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까 무대에서 멋지게 노래했던 그 양승열 아직 총각입니다. 그 제 후배인데요. 유신고등학교 5년 후배고 가수 아니고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인데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전화번호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그 철을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기 와 계신가요 혹시 최은숙 씨? 저 뒤에. 저 저 뒤에서 명함 돌리고 명함 있네요. 뿌리고 있나 봐요.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고 같이 이제 대학 때 이제 세미나도 하고 학생운동 주변을 이렇게 1학년 때부터 기웃거리기 시작했는데 저희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옛날 학생운동에 그 이상한 잔재가 남아 있어서 선배들이 연애하면 안 된다 이런 자기들은 다 하면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1학년들한테 막 이렇게 순진하니까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이 연애 안 해야 되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자꾸 여학생 한 명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6개월 동안 연애하자고 쫓아다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줬습니다. 아니, 되게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모셔서 증인을 그게 지금의 저의 아내입니다. 네. 진짜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모셔가지고 사실인지. 9년 연애했고요. 9년 연애했고 지금 19년 같이 살고 있고요. 저희 아내는 공무원입니다. 직업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공무원은 원래 선거운동 못하게 돼 있는데 안 잘렸어? 네. 그때 잠깐 외국에 유학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잘렸겠죠. 그래서 저 공무원은 선거운동 못하게 돼 있는데 직계가족은 가능하대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수원에 와서 시민들 만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예, 참여연대 창립 멤버시죠. 네, 94년에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그 참여연대가 그 재밌게도 그 참여정부하고 또 갈등이 많았어요. 그 두 분도 이렇게 좀 악연이 있죠. 그때 진짜 못 살게 굴었지. 솔직히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제 실세가 되면 좀 보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기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마시거나 밥 한 번 먹고 나면 저희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아니 기업하는 사람들이 도와줄 게 뭐 있어요? 돈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소액 후원금이 많이 거쳐서 그런 게 없어도 되니까 시민단체에 사회공헌으로 시민단체 후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가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환경운동연합 비롯해서 참여연대 이런 시민단체에 이른바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대기업들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요? 그래갖고 재정을 튼튼히 해드렸더니 그 재정으로 맨날 데모하러 나오는 거야. 정부 욕하는 데모. 진짜 괴로웠어. 아니 시민단체는 지금 박근혜 정부든 아니면 민주정부가 됐든 그 시민단체 본연의 사명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물론 제도적 수단은 없지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전에 좀 착한 권력은 심하게 감시하더니 못된 권력에 대해서는 비실비실해 어떻게? 그때에 비해서 힘이 많이 빠진 거고요. 비실비실한 게 후원금이 아니고. 안 들어와서. 근데 당시에 그 거리에 나가 보면 참여정부와 무지 욕 먹을 때 참여정부랑 참여연대를 같은 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죠? 거꾸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중대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참여연대가 참여정부 시절에. 근데 참여정부보다 참여연대가 먼저 생겼는데 이중대면은 참여정부가 이중대지 어떻게 참여연대가 이중대가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희도 억울한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6개월간 쫓아다녔다.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 결혼했다라고 했는데 반론이 들어왔어요, 바로. 마지못해라는 표현은 안 썼어. 어떻게 사실인지요? 나와주십시오. 증인 최은숙. 예, 과연 6개월간 쫓아다녔는지 진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수민씨 안녕하세요. 들으셨어요? 6개월간 쫓아다니셨대. 예, 그 사실입니까? 확인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닌데 저희 지금 증명해줄 선배들 좀 와 있거든요. 그거 막 단결 반박이 전혀 되잖아. 아니죠. 예. 저 박원석 씨가 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쫓아다녔고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죠. 네. I knew it. 뭐 집안에서는 잘해줘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오랫동안 연애해서 9년 연애해서 지금 결혼해서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원석 씨를 좋은 남편이다라고는 자랑스럽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좋은 남편 아니래. 제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제가 좋은 정치인이긴 하죠.
제가 이제 대학교 때도 그 박원석 씨 데모할 때 말이죠. 그때 이제 데모하고 체류탄 막 날라다니고 뭐 곤봉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맨 앞줄에 쓰지 마라. 둘째 줄에만 서라라고 했는데 꼭 맨 앞줄에 씁니다. 그래서 제가 시키는 거는 항상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할 때도 한다고 하길래 이왕이면 큰 당 가서 하시라. 제1야당 가시라 했는데 말 안 듣고 정의당에 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옳은 길 가고 또 좁은 길 가고 걷지 않는 길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안 듣지만 또 좋은 정치 하겠다고 하고 또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권력자 말을 듣지 않는 좋은 정치인인 건 분명합니다. 네,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참여연대에서 우리 박원석 의원이 촛불 시위를 주도했었습니다. 또 한 분이 또 김기식 씨라고, 김기식 의원 계시죠? 두 분이, 한 분은 큰 야당 가고 한 분은 작은 당 왔는데 그분은 공천도 못 받았고, 안타깝게 그게 지금 제1야당의 문제예요. 우리 정의당은 박원석 의원은 확실히 공천에서 이제 붙는 건 자기가 알아서 붙는 거지만 네, 네. 훨씬 잘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원래 됩니다. 작은 당은 공천이 쉬워. 네, 예. 아무튼 가지 않는 길 갖는 거 참 어렵지만 또 와서 보니까 의외로 그 신문 방송에 자주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의당 알아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힘 많이 내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좀 바꿔서 내보낼 걸 그랬네. 다음번 선거 때 바꾸겠습니다. 예,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저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딱 눈에 띄는 게, 제 눈에 딱 띄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불행하게도 3년 전쯤에 그 길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비 맞고 있어요. 새끼 고양이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일단 집에 데리고 왔죠. 그래서 다른 분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키워주실 분을 찾아지지가 않고 또 뭐 맡아주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연락이 오는데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루비라는 이제 고양이인데요. 사실은 제가 동물복지법인데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동물복지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양이 경우에는 그 집사인권법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워낙 힘들거든요. 요즘 혼자 사는 가족도 많이 생기고 특히 그 애완견 또는 이른바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옛날에 애완견이라 그랬는데 반려동물과 사는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다 공약을 또 내셨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수가 1,000만 명입니다. 우리 국민 5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 문제는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물복지법은 정의당이 19대 국회에서도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통과는 안 됐지만, 그리고 정의당이 20대 총선에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고, 저도 국회에 가면 이 동물복지법 제정을 위해서 다른 어떤 의원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특히 이 말 못하는 동물이라 그래서 버려지고 학대받고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생명은 다 소중한 거고, 특히 애완이 아니고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우리 국민들 보편적인 어떤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복지법 꼭 제정해야 되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수원에 그 애견 놀이터가 있어요. 네. 그 애견 놀이터를 이제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라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에서 이걸 의제로 올려가지고 수원시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수원시의 애견 놀이터를 좋은 시정위원회에서 만들도록 추진한 주체들이 바로 수원의 정의당의 당원들입니다. 실제 정의당의 당원들이 이 의안을 발의해서 애견 놀이터를 만들었고, 그 애견 놀이터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제 제 공약 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길에 버려지는 동물들 많은데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센터를 하나 더 좀 만들다. 그거 혐오 시사력이라 해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보다는 지금 버려지는 동물들 이렇게 좀 그냥 길에다 버려둘 게 아니고 보살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시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호응을 많이 받는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선대위원적으로 잠깐 끼어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세 당, 물론 여기 녹색당, 노동당은 빼고요, 원내 다른 세 당에 없는 정의당의 특징적인 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세비를 그때의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인상시키자라는 법이 하나 있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5시 칼퇴근법,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동물복지법이 다른 세 당은 없거나 매우 부실한데 우리는 동물을 똑같은 하나의 생명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정의당이 내세우는 아주 대표적인 특색 있는 법안 중에 하나다. 그걸 박원석 의원께서 주도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박수 치셔야 되는 겁니다. 박원석 의원도 지금 집에 고양이 기르시나요? 저도 3년 됐습니다. 예. 저희 집 이제 고양이 이름은 불입니다. 안일 불자에 다를 이자. 그래서 다르지 않다. 네, 생명은 다르지 않다. 이래서 안일 불자에 다를 이자인데 고양이랑 함께 살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말 안 듣는. 근데 저희 아들이 3년 전에 자꾸 이제 그 고양이나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싶다. 자기는 동생도 없고 다른 애들은 동생도 있고 형도 있는데 그래서 고양이를 드리는 게 싫으면은 엄마 아빠가 동생을 낳아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동생을 낳을 수 없어서 함께 살게 됐는데 함께 살게 되면서 고충도 많아요. 예. 우리 고양이 집사 인권법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듯이 고충도 많은데 또 함께 사는 그런 재미, 즐거움, 보람 또 제가 키우는 고양이를 통해서 특히 이제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 전반에 그런 권리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박원석 후보 집 고양이는 착한 것 같아. 우리 고양이 집사 인권법 얘기를 진중권 교수가 한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루비는 상당히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 녹음하느라고 만나면 손에 이렇게 고양이한테 긁힌 자국 이런 것들이 딱지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고양이를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구나 제가 느꼈는데 실제로 좀 착하죠, 그 집 고양이는. 예. 그런데 반려동물들이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사람을 서열을 정해요. 나보다 위인지 나보다 밑인지. 그렇지. 나보다 위면은 그렇게까지는 덤비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루비가 우리 진 교수님을 자기보다 밑으로 본 겁니다. 서열을 정한 거예요. 예. 한번 고양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그 청소기 돌리는 거. 그거 하면 얘가 막 경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둬놓고 방에다 이렇게 놓고 문을 잠궈놓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가니까 털이 다 곤두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방을 쳐야 되니까 고양이를 딱 들고 잡아서 딴 방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확 핥혔어요. 근데 너무 세게 핥혀가지고 여기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밴드 붙여놨는데 3일이 지나도 아물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풀어봤거든요. 보니까 그 안에 고양이 발톱이 박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죠. 예. 왜 키워? 편히 살지 혼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딱 만나가지고 끝난 다음에 모래 못 쓰는지 서로 얘기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공약은 사실은 제가 사실 2010년도에 여기 도지사 나왔다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수원에서 몇 표 받으셨어요?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조금 이긴 것 같은데 수원서. 예. 염태영 시장 후보는 많이 이겼는데 저는 조금밖에 못 이기고 고양시, 부천시도 다 시장 후보들은 8만 표씩 이렇게 이겼는데 저는 2만 표 이기고 이러니까 저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이런 데서 막 3만, 4만 표씩 지니까 그걸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졌는데 그때 제가 여기 유기동물 보호센터 가보고 이거 좀 확장도 하고 여러 군데 더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동물보호 공약을 냈거든요. 근데 의외로 누가 건의해서 그렇게 가보고 냈는데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되게 호응을 많이 하셨어요. 예. 강아지 반려견과 살아가는 분들도 관심이 많았지만 반려고양이가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소개도 하고 놀랬어요. 그때 생각도 좀 나네. 예, 애견인보다 애묘인들이 응집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충성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 고양이도 있죠. 아세요? 몰라요. 문재인 대표 고양이 기르는데 그 집 고양이가 보온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일 쥐를 물어보거든요. 쥐를 물어보는데 그 사모님이 안 치우신대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해준 다음에 고마워라고 칭찬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치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애묘인들이 뭉치면 무서운 게 제가 이제 트위터를 하는데 그냥 트위터에서 정치적으로 히트치는 트위터 하면 RT가 한 500회가 되거든요. 근데 고양이 트위터를 딱 하면은 2000회예요. 4배 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보니까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우리 어렸을 때는 사람 가까이 오는 고양이가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막 들어누워서 비비는 고양이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죠? 개냥이라고. 개냥이. 예. 뭐 또 그 정의당 공약 중에서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김종대 그 씨를 우리가 이제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비례대표 2번인데 그래서 국방 공약이 굉장히 아주 빵빵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일베애들 있죠, 일베애들. 걔들이 공약을 다 비교해 봤나 봐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새누리 지지 처리하고 정의당 찍어야겠다. 뭐 자기들이 봐도 더 나았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정의당이 갖고 있는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재밌는 공약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게임 공약입니다. 예, 게임 공약이 원래 더불어민주당에는 전병헌 의원이 옛날에 게임 부분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 컷오프 돼가지고 사라지셨어요. 그분마저도 없어지니까 게임 분야에 대한 정책이 아예 전무합니다. 예, 또 김광진 의원인데 예, 그분도 컷오프 되셨죠. 그분도 컷오프 되고 그래서 두 분이 거의 했었었는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 2번 당에 필요 없나 봐. 그래서 그렇습니다. 게임 분야에서 게임 산업계 내에서 정의당의 지지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첩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게임 유저들이 좋아해야지. 게임 사장님들이 좋아해서는 표 안 돼. 거기에는 게임 개발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기 아마 관련된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동권 보호를 포함해서 정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그밖에 박원석 후보 또 좀 많은 공약들 말씀해 주셨는데 뭐 또 빠뜨린 건 없습니까? 혹시 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선거 준비하면서 광교 영통에서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정치 혹은 그런 정책을 펴겠다. 사실은 지역발전 공약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요. 길 넓히고 건물 짓고 또 뭐 수도권은 좀 아니지만 지방 가면은 공장 짓고 규제 완화하고 이런 게 사실은 대부분의 지역발전 공약이거든요. 근데 영통이나 광교는 우리 지금 주민들의 삶의 질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바도 그렇고 그런 낡은 지역발전론에 그렇게 호응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복지나 문화 환경에 투자하고 일자리 늘리고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발전 방향이 앞으로 영통과 광교가 지향해야 될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우리 유권자들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유권자들이신 분들은 댁에 도착한 공보물 12쪽짜리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길고양이 그림도 있습니다. 그 살펴보시면 제가 영통 광교에 그 이후의 비전을 고민하면서 만든 정책 공약들 충실히 담아놨습니다. 그거 읽어보시고 우리 영통 발전을 위해서 이롭겠다.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냥 과거의 낡은 지역 발전론과는 좀 맥을 달리한다. 좋다. 이런 판단이 드시면 과감하게 기호 4번 박원석을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해 주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저희 지금 이 공개 녹음하고 있는 곳이 홈플러스 앞에 공간인데요. 딱 길 건너 여기 롯데마트가 보이네요. 그죠? 저 롯데마트는 수원 무지역구입니다. 무지역. 여기 이제 더민주의 저는 이제 김진표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진표 형님이 출마를 해오신 지역이고 요 길 건너 이쪽은 우리 박원석 의원이 출마해 있는 지역인데 저기 롯데마트에 메가박스가 있어요. 거기에 개봉 영화 그 큰 그림이 걸려 있는데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배트맨하고 슈퍼맨하고 왜 싸우는지 아세요? 아니 아무리 봐도 싸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슈퍼맨이 배트맨 오토바이 부품을 왜 뜯어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만일로 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피를 버리라 이러면서 근데 여하튼 배트맨하고 슈퍼맨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싸워요. 그게 요새 2번 당하고 3번 당하고 싸우는 거 보는 것 같아. 그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진짜 싸워야 될 상대는 따로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밑에 부제로 저스티스의 시작. 저스티스가 뭐예요? 정의다. 예. 저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이 헬조선 무너져가는 활력을 잃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해서
1번 당과 싸워야 될 2번 당, 3번 당이 1번 당과는 아예 이길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뭐 107석이 목표다, 40석이 목표다 이런 콩알 만한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어요. 저게 정의당의 시작이래요. 이게 진짜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토크쇼 시작하신 이후로 저거 보면서 지금 다 생각하신 거예요? 네. 저기 봐요. 모든 대결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그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여기서 보면서 모든 포스터에는 이유가 있다. 저게 왜 이 시각에 저기 우리를 향해서 저 포스터가 있을까? 이 얘기를 하라는 신의 계시로다. 예. 배트맨하고 슈퍼맨하고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이라도. 제가 박원석 의원한테 사실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당 대표이던 시절에 당을 좀 이렇게 막 만들던 시절이에요. 아직도 만드는 중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의 색깔을 정하자. 그 전에 저희가 진보정의당이던 시절에 색깔이 초록색, 연두색과 핑크색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색깔이 잘 안 나와요. 두 개를 쓰면. 그래서 하나의 색깔을 정하자. 그때 마침 새누리당과 지금으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색깔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을 주고받았어요. 이때 무조건 세 번째 분명한 색깔인 노란색을 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원석 의원이 노란색에는 왠지 친노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 약간 이의 제기를 했었던.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노란색? 일단 눈에 잘 띄어서 좋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친노 냄새가 아니고 이 노란색에 대한 정치적 혐의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그때 들었냐면 제가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에 제가 속해 있던 단과대학 학생회의 깃발이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정파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란색은 이 비판적 지지그룹, 김대중 지지그룹의 색깔이다 라고 해서 학생들이 20살, 22살밖에 안 된 학생들이 그 깃발의 색깔을 가지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을 했었던 그 트라우마가 저한테 남아 있어서 그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진보는 그게 문제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근데 제가 노란색을 선택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파란색, 빨간색 빼놓고는 가장 선명한 색깔. 삼원색 중에 주목도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고른 아주 실용적인 입장으로 고른 건데 제가 친노 출신이라고 왜 이제 같은 참여연대 참여정부 같은 편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번 기회에 해명한 걸로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 된 게 지금 창원에 가보세요. 완전히 그 개나리꽃이 만발했어 거기는. 개나리꽃이 만발했는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정의당이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우리 노회찬 후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옛날에 노사모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다 노란 점퍼가 있어요. 아니 그게 창원 성산에 저희가 이 공개방송 갔는데 노회찬 대표도 왕년에 저하고 좀 언쟁 좀 했고 진 교수도 저는 별로 안 공격했는데 저를 엄청 공격했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노회찬 후보 선거 캠프를 가보니까 우리 정의당 색깔이 노란색인데 거기 노사모들도 시민광장도 뭐 옛날 국민참여당도 여기 다 노란색이야 전부 다. 그래서 장롱에 있던 노란 옷들을 다 꺼내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원 재활용에 높은 이 성과를 이뤄내고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습니다. 노란색이 뭐 어땠어? 특히 총선 치르는 4월은 노란색의 계절 아니에요? 산수유, 개나리, 그죠? 네. 여기서 살짝 진지한 말씀을 더 드리면 결과적으로 세월호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1야당이 못한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세월호 문제를 127석 가지고도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법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란색을 나중에 세월호 끝나고 나서 정말 정의당이야말로 이번 선거에요. 세월호가 사라졌어요.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여러 가지 이슈가 없어졌지만 1년 전, 그러니까 지방선거, 2년 전 지방선거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세월호를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그랬는데 2년 동안 개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도 국민의당은 더하고 세월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안산에 갔다 왔습니다만 이 노란색이 세월호 색깔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 국회를 보내주시면 필리버스터의 전투력을 가지고 세월호 문제 확실하게 진상 밝히고 정말 한국 사회 근본적으로 바꾸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예, 저희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그 노여진의 정치 카페 스튜디오 녹음을 하고 왔는데 정봉주 씨를 모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늘인가 어젠가 만평을 하나 보고 가슴이 찡했대요. 근데 이게 어떤 만평이냐면은 그 새누리당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그 옆에서 그 세월호 학생들이 가방 딱 메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장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게 딱 대비되는 순간에 자기가 울컥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란색과 더불어서 정말 이번 선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그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되게 요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되게 활약이 많아요. 그죠? 저는 이제 지금 범야권의 선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봐요. 예. 어제도 보니까 빨간 자켓 입고 접전 지역 청주, 오늘 전주 이렇게 막 다니더라고요. 저는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짜 선대위원장이 나서셨구나. 말씀도 좀 화끈하게 다시 한번 진박을 당선시켜달라고 말씀 좀 하시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고양시에 유세하러 온 김무성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그랬더라고요. 현 대통령이네. 그러니까 이분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시는 분이에요. 그저께는 노원에서 노원병에 가서 안철수 지지해달라고. 예, 뭐 아이고 이준석도 아깝고 안철수도 아깝고 여러분 안철수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그게 평소에 안철수 제발 됐으면 하는 무의식이 통제가 안 돼서 의식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종로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그쵸. 이게 계속 있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되는 날을 너무 기다리는 거야 지금. 그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린 거죠. 이분이 이제 종로에 가면은 이제 그 정세균하고 누가 붙었습니까? 오세훈이 붙거든요. 거기서도 그럴 겁니다. 오세훈도 아깝고 정세균도 아깝고 여러분 정세균을 뽑아주십시오. 왜냐? 지금 오세훈 지지율이 박근혜 지지층의 표를 받아서 김무성 씨보다 높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세훈 씨가 떨어지면 사라지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근데 오늘 그 녹음한 정봉주 씨 얘기로는 그분이 그쪽에 좀 빨대가 많잖아요. 그분은 지금 유죄 선고 받은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비판한 거 유죄 선고 받은 것 때문에 말을 못 당원 자격도 없어요 지금. 그게 몸은 당원이 아니고 영혼만 2번 당 당원이래요. 그러니까 2번 당에 빨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봤는데 거기는 넉넉하게 정세균 후보가 이길 거라고 돗자리를 깔더라고요. 안 믿어지시죠? 그 참고로 제가 도지사 떨어졌을 때요.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 일주일 전 마지막 여론조사 나왔을 때 제가 몇 프로 졌는지 아세요? 17.5%요. 김문수 후보하고 격차가 17.5%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는 4.4% 졌습니다. 무효표가 그 표차만큼 나왔고요. 한명숙 후보가 그 당시 15% 진다고 그랬는데 딱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전화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만 하면 여론을 반영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사에 정세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오세훈 후보는 뭐가 좋은지 지원 유세 다니고 있어요. 동대문으로 어디로. 그러니까 종로는 진짜 종로 유권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벌써 대선 행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종로에 유세 가면 정세균 꼭 붙여져 있어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는 김무성 대표 안 오셨어요? 여기는 안 왔고요. 수원은 왔었습니다. 저기 8달까지만 왔었고. 제 얘기는 한번 좀 특별히 모실 필요가 있다. 여기 재밌는 게요. 전화 드릴까요? 오시라고. 제1당 후보 이름이 뭐죠? 박수영입니다. 예, 그다음에 2당 후보 이름이 박광온입니다. 예, 다 박씨예요, 3명이. 아마 김무성 대표를 특별히 모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오시면 여러분 꼭 박원석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제가 높다라고 진박입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안 지킨 공약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럼 제가 진박 맞죠? 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
예, 뭐 이제까지 저희가 토크를 좀 나눠봤는데요. 왜 박원석 후보를 찍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정당 투표에서 왜 정의당을 찍어야 되는지 이유가 좀 분명해졌을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원석 후보 선거 남았잖아요. 며칠 남았는데 어떻게 싸우실지 각오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 선거구 영통 광교 이 선거구에 인구가 23만 5천 명쯤 됩니다. 그중에 유권자가 한 17만 5천 되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60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유권자의 한 10%가 좀 안 됩니다. 굉장히 젊은 도시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고, 그래서 저는 영통이나 광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 지금 굉장히 답답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이걸 생각해서 저는 꼭 투표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세 때 드리는 말씀이 플라톤이 했던 얘기, 우리가 정치를 멀리하면 가장 저열한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서 제가 유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시고, 영통 광교 젊고 진취적인,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의 미래, 젊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 박원석에게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박원석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박원석 후보를 위해서 공개방송 온 거니까요. 저도 덕담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1번 뽑으실 리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번 당은 그냥 1번 당 좀 비슷하잖아요. 1번 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무슨 뭐 일본하고 뭐 군사 정보 협정도 맺으려고 그러고 뭐 소녀상도 철거한다고 그러니까 거의 일본당이라고 해도 되죠. 여기 동네에서는 일본당은 안 뽑으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박광원 후보 참 인품이 훌륭하고 그런 분이지만 없어도 별로 서운하지 않고 국회에 있어도 별로 해롭지 않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보다는 없으면 무지하게 서운하고 있으면 정치 발전과 나라 발전과 이 수원 발전에 크게 도움될 4번으로.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짝수 선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 투표는 꼭 한다. 2. 짝수만 찍는다. 그죠? 그리고 짝수 후보를 찍을 때 후보표는 2표 찍잖아요. 후보표는 짝수 중에 2번도 짝수, 4번도 짝수인데 꼭 필요한 사람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정당표 있잖아요. 정당표도 짝수를 찍으셔야 돼. 홀수는 찍으면 안 돼요. 홀수는 되게 여당이야. 뭐 어느 홀수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홀수는 전반적으로 연지 헷갈리거나 여당이거나 그런 거. 짝수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야당이거나 마음에 드는 야당이거나 그런 거니까 정당 비례표는 사실 뭐 더민주에 비례대표 한 석 더 있으나 덜 있으나 뭐 큰 차이 있어요? 아니 뭐 107석이나 105석이나 큰 차이 있어요? 그러나 정의당은 8석하고 10석하고 차이가 크잖아. 단단히 하고 10단위하고는 차이가 천량지차예요. 그래서 정의당을 찍거나, 그러니까 4번을 찍거나 2번을 찍거나 어차피 야당 비례대표예요. 그죠? 기왕 야당 비례대표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 거기서는 비례대표라도 정의당이 많은 게 나아요. 솔직히. 아니 더민주 15번하고 정의당 6번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느 물건이 나은지. 그래서 정당표는 짝수 중에 큰 짝수. 그렇게 하여튼 투표를 한다. 그 다음에 지역 후보는 꼭 필요한 사람 짝수를 찍는다. 비례표는 2개의 짝수 중에 큰 짝수를 고른다. 기왕이면 큰 게 낫지. 네. 그 말씀. 평당원이라 약간 이 당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는가 싶었더니 결국에는 4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당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회찬, 심상정은 당선 확실히 아니고요. 당선 안정권과 불안정권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긴장을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곳 수원의 박원석과 안양 동안을의 정진우 두 사람은 당선 가능권입니다.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실 우리 당 후보들이요, 다른 곳에서는 이 네 분만큼 당선 가능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표에 대한 부담,
사람은 좋은데 당 괜찮은데라고 하면서 표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오늘 대전에 갔었습니다. 대전에 3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151석이나 179석이나 그게 그거다. 중요한 건 누구를 보내느냐의 문제고 앞으로 총선 끝나고 나서 야당이 서로 좋게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가 문제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저 제1야당 찍지 마시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후보에게 보내는 것은 두 당에 대한 굉장히 좋은 회초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그래서 절대 사표가 아니란 말씀이고요. 도대체 미국의 샌더스 아저씨 아시죠? 그 양반 1, 2%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5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돼서 바람을 일으키죠.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훌륭한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정의당의 후보들에게 표를 1, 2%가 아니라 4%, 5%, 9%, 10% 주신다면 75세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한 65세, 55세 그 후보가 당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하나 더 비례대표 또 해야 됩니다. 저는 선대위원장이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비례후보 지금 한 10%는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를 더 보태주시면 청년 유니온 운동에서 피자 배달 30분제를 폐지시킨 상징적인 운동을 한 조성주를 국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14%를 해주시면 이명박이랑 4대강을 지키려고 맞짱 떴던 이현정을 국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6%를 해주시면 지금 장애인 후보가요. 옛날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엔 다 당선 우선권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16% 주시면 모든 정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장애인을 대표하는 이영석을 국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0석을 만들어주시면요. 우리가 정치개혁의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기적을 해서 20석을 만들어주시면 정치권에 태풍이 불 겁니다. 10명을 최소한 당선시켜주면 100명목을 하겠다. 노회찬, 심상정 같은 사람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선택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오늘 뭘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 모여주셨고요. 또 너무 경청해주시고 너무 집중해주셔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1시간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도 품앗이를 갑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2번하고 경쟁을 하지만 사실은 저는 또 지금 끝나고 나면 2번 또 지원을 가요. 표창원 후보가 옆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당성이 약한 거야. 저는 제 평당원에 불과하지만 2번 후보 선거운동 안 가요. 나도 뒤끝이 좀 있어. 삐졌어. 제가 당성의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제일 희박한 사람. 아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진 교수는 나보고 맨날 날라리 당원이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나보다 더 날랄랄이야. 그러니까 일단 그 지역에는 우리 당 후보가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또 거기도 우리 당 지지자들이 사니까. 그래서 어저께 또 표창원 후보 또 훌륭하신 분이라고 믿으니까 가서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 우리 당의 후보는 바로 이분이다. 그다음에 비례는 우리 달라. 그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선대위원회 기조회의가 긴급하게 열려서 진중권을 제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했다가 거기 우리 당 후보가 없다. 또 우리 이 기호 4번이 굉장히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한 명만 한 곳에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한 시간 넘었나요? 1시간 넘게 우리 박원석 후보 모시고 영통구의 현황과 또 박원석 후보의 공약들 좀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정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정치 카페 수원 영통구에서 열린 공개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